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낮에 있었던 대전 하나시티즌 대 FC서울 경기 리뷰하러 왔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서울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선두를 7월까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월드컵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는 순위가 내일 있을 경기 결과에 따라서 더 밀릴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면 거의 뭐 최악의 경우에는 11위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팀이 굉장히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두 팀한테 적용될 만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때가 된 것 같다. 요 얘기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때가 어떤 때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를 따지고 보면 두 팀의 의미가 상당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한테는 좀 부정적인 의미일 거고 서울한테는 긍정적인 의미가 될 텐데 저는 어떤 때냐, 요걸 설명드리면서 경기 리뷰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뒤가 좀 평소랑 다릅니다. 오늘 이제 부모님 집에 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듀얼 모니터를 못 써요. 그래서 바둑을 불러오거나 할 때 조금 평소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빨리빨리 대처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는 최대한 열심히 해봤는데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90분을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팀이 말하는, 제가 말하는 때가 됐다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90분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바둑알 불러올까요? 자,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뒤에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본인들이 주도하는 흐름을 잡았을 때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공도 많이 돌릴 수 있고 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세밀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여기 번호를 안 바꿔놨네요. 만들기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오히려 뭘 더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게 전반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반전에 대전의 찬스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 유광현 선수 쪽에서 공 받아가지고 버텨줬을 때 뭔가 찬스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유광현 선수한테 들어가서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장면들 말고 그냥 경기 45분 동안, 그 45분 정도 동안 진행되는 거를 흐름을 봤을 때 이쪽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쪽 허리 쪽에서 깔끔하게 전개가 돼서 앞으로 전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투입돼서 이쪽과 이쪽 간에서 뭔가 이제 그 시너지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투입되고 이렇게 막 전진하면서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경기에서 제일 많이 시도됐던 거 조성건, 안토니 앞쪽에 있는 선수들, 특히나 이제 주앙 빅토르, 유광현, 루빅손, 그 다음에 이제 서진수 선수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잦은데, 그냥 단번에 여기다 때려놓고, 이 뒷공간에 때려놓고 뛰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면은, 뭐 유광현 선수가 이제 그, 보면은 발도 좀 빠르죠. 그래서 낙하지점 포착을 잘하니까, 이런 데서 움직이면서 유광현 선수가 그 공중볼에서 싸움을 해주고 떨어지는 거를 주워 먹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공격을 전개하는 이런 형태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대전의 축구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본인들이 점유를 잡았을 때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 바깥쪽에서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U자 빌드업 형태를 주로 쓸 뿐이지 중앙 쪽에서 많은 전개들을 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후반전에 들어서도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는 뭐 문제점처럼 느껴졌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이 굵은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먹혀 들어가면 득점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선이 굵은 축구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유럽에서 강팀들이 자주 시도하는 축구는 아니게 된 게 뭐냐면 이게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차는 것 자체가 길이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높은 위치로 날아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막는 선수들은 날아오는 공하고 이 선수를 같이 마크할 수가 있으니까 부딪혀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번 경기도 생각해 보시면 득점 장면은 정재희 선수가 뒤를 파면서 연결이 됐잖아요. 그때 보면 로스나 야잔이나 반응을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 로스 뒤에서 움직였거든. 정재희 선수가 시야 밖에서. 서진수가 여기서 공 잡아가지고 최준을 이기고 돌아섰을 때 이쪽에 이제 유광현 선수가 가만히 있었을 거고 이쪽에 있던 이 정재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로스랑 야잔 다 여기 서진수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전개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롱볼로 날라오는 거 보면 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시선도 여기 있고
유광현 선수 다 시선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아, 수비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요런 문제점을 결국에는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전방에다가 넣고 싸우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해봐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세밀하게 풀어간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본인들이 점유율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서 경기 전개가 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반해가지고 또 하나의 이제 대전의 어떤 전술적인 요소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전방 압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방 압박을 오늘 상당히 많이 시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이제 주앙 빅토르, 유강현, 서진수, 네, 전진시켜야 되겠죠. 루빅손 이렇게 많이 이제 전진해가지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바비치 이렇게 내려오고요. 최준 선수까지 이렇게 배치되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최준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 안데르손이 깊은 위치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쪽 길을 열어주는 거죠. 왜냐면 최준 선수가 여기 있으면 루빅손한테 물릴 텐데, 여기를 최준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루빅손도 최준이 본인 마크니까 이게 이제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루빅손이 만약에 안데르손을 잡으면 최준한테 공이 들어갈 거고요. 공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일로 들어갈 거고요. 유광현 선수 하면 여기 압박했을 테니까, 아니면 이렇게 압박을 하든지. 네. 해서 이제 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할 때 충분히 압박을 가할 수 있냐가 중요해지는데, 이럴 때 뭔가 약간 느낌이 이렇게 잡혀 있다. 이렇게 압박 많이 했어요. 오늘 몇 번이나 시도했어. 이런 위치로 이 전방에 4명이. 그러면 여기가 사실 4대5인데도 공을 야잔이 잡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여기서 야잔에서 로스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3대3 이렇게 물릴 수 있게 요런 형태로 이제 이쪽으로 싸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반면에 이제 여기를 안데르손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측면 길을 하나 열어주는 거죠. 최준이 안으로 좁히면서 루빅손을 데려가고, 물론 여기 붙으면 이제 최준 풀이고, 최준 잡겠다고 서진수가 일로 오면 바비치가 풀이고, 그래서 바비치를 이렇게 잡는다든지 여기서 안 온다 그러면 잡고 있으면 되고, 여기를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잡고 있으면 되고, 일로 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먹혔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데르손 내려오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박규현 선수가 높이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또 많이 나왔던 장면들 중에 하나가 최준 선수가 또 이런 위치를 잡고 있다가 잡아놓고 올 때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장면이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그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전이 지난번 경기에도 전방 압박 종종 시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로스로 넘어가는 장면들 몇 번 있었죠. 롱패스로. 근데 이제 여기서 주앙 빅토르가 덤비기가 힘든 게, 주앙 빅토르도 여기서는 본인이 한 명을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덤볐다가 김진수로 넘어가면 그대로 이제 이쪽이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로 이렇게 가겠죠. 이 뒤를 지키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를 넘어가서 로스가 천천히 공을 잡고 전진하면서 김진수 선수 이렇게 측면 쪽으로 빠지든 아니면 중앙 쪽으로 이동하든 주앙 빅토르 데리고 움직이면서 로스가 움직일 공간 확보해 주는 거죠. 들어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올라오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다시 그 서울이 주로 원하는 공격 전개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또 도망갈 수 있는 공간도 많죠.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돌리다가 안 되면 백패스하고 다시 빌드업할 수 있는 이 많은 공간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 말을 지금 종합해 보면, 대전은 공격 전개가 롱패스에 의존해서 단조로 왔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시도하는 전방 압박도 시도가 좀 있었지만,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 서울 상대로 잘 안 먹혔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대전은 이게 뭔가 공격 전개나 이런 전방 압박 전술이 잘 안 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를 전반전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대전이 찬스가 없진 않아요. 축구를 보면. 그 강원전에도 찬스가 있었어요. 찬스가 있었는데 득점이 안 됐던 것뿐이고, 이번 경기도 뭐 정지 선수가 골도 넣었고 한두 장면들 좋은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자, 이 대전의 축구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약속됐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오늘 서진수에서 정지로 들어간 장면, 전 정말 좋은 장면,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이 뭐 시도가 계속 나와서
경기 중에 계속 그런 시도가 나와서 아, 대전은 공격 전개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 쟤네는 저런 걸 주로 잘 노려. 이렇게 느낌을 받으면 제가 얘네가 이게 콘셉트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가 이 팀 일관성이 있구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그냥 흔히 말해서 임프로바이즈드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강원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디오고가 공 잡아놓고 거기서 툭 밀어줘가지고 뒷공간에다 넣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그런 장면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팀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어떤 장치들을 하거나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한 선수가 지켜줬을 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서진수가 이겼을 때 지난 경기에서도 서진수 선수가 내줬던가 하여튼 누군가가 한 명이 순간적으로 이 상대편 나의 맨투맨 선수를 한 명 제껴냈을 때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와중에 그냥 그 당시에 딱 화학작용이 맞아 떨어지면 뭔가 탁 터지는데 사실 그런 움직임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전반전은 특히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 되니까 바꿨어요, 전술을. 그래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제 루빅손이 빠지고요. 누구를 바뀌었더라? 김봉수 선수가 일로 갔고 김문환이 일로 갔고 주황 빅토르 여기 있었고 유관훈 선수 있었고 서진수가 이쪽으로 오고 허리가 들어왔죠. 허리에 누가 들어왔더라? 밥신이 들어왔죠. 밥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8번이었죠.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3-2-5로. 자, 그러면 이걸 3-2-5를 왜 바꿨을까를 좀 저희가 의미를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게 3-2-5로 바꾼 거 자체는 좋다 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럴 수 있다 쳐. 왜냐면은 공격 숫자를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3백으로 바꿔놓고 우리 5명으로 늘리겠다. 요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럼 이 5명으로 바꿨을 때 저는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5명으로 늘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메이션을 3-2-5로 놓겠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2-5를 통해서 뭘 하겠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3-2-5의 장점이 뭐냐면 서울이 포백이잖아요. 포백이니까 이 5명이 이렇게 설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 5대4의 싸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빌드업이 깔끔하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대처를 하죠. 예를 들면은 이런 데를 바비치가 채워주는 거지. 아니면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으면 송민규 선수가 도와주기도 할 수 있고요. 안데르손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3-2-5로 늘리면 중요한 거는 이 5명 이 빌드업을 이 6명을 상대로 잘할 수 있느냐도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노릴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사실 5명이 김문환하고 박규현이 올라오면 가장 큰 장점은 이 서울의 포백을 좌우로 넓게 땡겨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물론 이렇게까지 땡겨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가겠지 보통. 이렇게 가겠죠. 볼이 이쪽으로 돌면 이렇게 좁혀가지고 수비진 포백이 좁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이렇게 내려오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든 아니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은 있겠지만 이게 보통은 좌우를 넓게 쓸 수 있다. 흔히 말해서 빌드업을 할 때 이 뒤쪽에 있을 때 깊이 들어갔을 때 말고 공이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말고 뒤쪽에 있을 때 이제 좌우를 넓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좌우를 넓게로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그럴 때는 결국에 이 공간들 이 사이 공간들이 넓어진다는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여기를 잘 쓰려고 이 뒷공간을 잘 쓰기 위해서 5명 늘려놓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5명을 올려놨으니 5명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뒷공간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면은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5명만 있을 게 아니라 이 5명이 어떻게 하면 서울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노릴 수가 있느냐 요거를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냐? 이게 의문이에요. 특히나 그 서진수 선수에서 정재희 선수로 들어갔던 그 골 장면, 그 장면 제외하고 많지 않았어요. 그 하이라이트 보면 그 장면도 있어요. 김문환 선수가 이쪽에서 침투해가지고 크로스 올리는 장면 하나 있거든요. 한 그 2장면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외에는 그냥 바깥에서 크로스 올리는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 그거 외에 이런 중앙 쪽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볼 잡는 경우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그 최준 선수가 그 서진수를 못 잡으면서 득점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주황 빅토르를 정지를 바꿀게요. 이렇게 돼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그 밥신이 이제 이쪽에 있었거든요. 위치 바꾸면 밥신이 여기서 조금 어려운 패스였어요. 돌려주고 그때 서진수 선수가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보면 최준 선수가 이쪽에서 뒤쪽에서 압박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돌게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은 박규현 선수가 바깥쪽에서 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준 선수도 이걸 서진수가 이렇게 돌려주면은 본인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진수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돌고 이 로스하고 야자는 유강현이 있으니까 이쪽 보고 있었는데 서진수가 도는 순간에 정재희가 이 뒤를 파고 있었고 여기를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근데 이미 여기는 정재희는 라인을 깨고 들어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는 또 여기서 출발이 늦었어. 왜냐면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본인도 이쪽에 올라와 있으니까 측면 쪽 김문환 선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본인 측면 수비수니까 측면 쪽 책임지고 있는데 갑자기 측면에 있던 내 마크맨이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대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정재희가 프리맨이 돼서 득점을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잘한 장면이잖아요. 뭐 방금까지 대전 못했다며. 근데 제가 왜 대전 잘한 장면을 설명하냐면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어떻게 해야 이 뒷공간으로 이렇게 정재희가 빠져들어갔던 장면처럼 많은 장면들을 만들어낼까를 고민하고 325를 쓰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그 4월에 맞대결을 했을 때 8라운드잖아요. 8라운드 걸 보시면 그때는 김봉수 선수가 여기를 전진해서 올라오면서 이런 위치를 점해놨거든요. 그때 김문환이 일루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 들어갔어. 근데 그때 보시면 김진수 선수가 마크맨이 있었어. 사실. 그때 여기 윙포워드가 김진수 마크맨이 있었고 송민규 선수가 도와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문환이 일루 뛰면서 프리맨이 된 거죠. 그래서 일루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나게 들어간 유광현이 마무리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뒷공간을 팔 때 김진수를 정재희가 잡아놓고 이 뒤쪽에 있던 김문환이 올라가면서 내가 프리맨이 되겠다. 이게 지금 됐다는 이런 장면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환 선수가 어떻게 이 수비진의 그 수비망에서 벗어났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벗어났어. 그래서 찬스가 난 거예요. 이번 경기는 정재희가 이 뒤로 움직이면서 로스랑 야잔 뒤로 움직이면서 프리맨이 된 거야. 네. 근데 이건 누가 잡아놨다? 유광현이 얘네 이 둘을 잡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그로를 여기다 빼놓은 거야. 그때 이 바깥에 있던 정재희가 와서 프리맨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맨투맨 붙잡아놓고 바깥에서 들어온 김문환이 있는 거고 이렇게 유광현이 시선을 끌어놓고 정재희가 들어온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대전이 고민을 해야 될 건 5명으로 늘려놨을 때 우리가 공격을 좀 해야 될 때 누가 어그로를 끌어주고 이 뒤쪽에서 침투하면서 이 어그로를 빼놓은 선수 뒤쪽에서 움직이자라는 게 약속이 되면 대전 공격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느냐?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정재희 선수가 들어오면 이런 찬스들이 나오는데 정재희 선수가 없을 때 주앙 빅토르가 있을 때 이런 장면들이 잘 나오냐 하면 뭐 나올 때도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전반전에 그 유광현 선수 쪽에서 잡아놓고 이겨낸 다음에 주앙 빅토르로 연결됐던 장면, 옵사이드가 들렸지만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계속 누군가가 어떤 팀적인 움직임으로 이런 거를 어떤 프리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대1에서 누군가가 한 명 이겨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뭔가 찬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축구가 뭔가 찬스들 만들어낸 거 하이라이트를 보면 되게 질이 높아 보여요. 잘 만들었다. 이번 경기도 서진수 정재희 들어간 골 장면 보면 잘 만들었다 느껴지는데 90분 경기를 보면 답답해. 왜냐면 그런 찬스가 딱 그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답답하거든.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시도하다가 맞아떨어서 한 골에 딱 들어가면 그건 야 경기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90분 내내 그런 장면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 나오다 막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장면을 보고 나머지들 그냥 다 롱볼 때리고 막 답답하게 하고 크로스만 올려대고 막 측면에서 막 그렇게 성글근 축구만 막 해대다가 골장면에서만 그렇게 딱 나오면 우리가 느끼기 어떠냐면 야 이거 경기 잘하는 거 맞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강원전 똑같아요. 강원전도 하이라이트만 보면 대전이 못한 경기라고는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찬스가 많으니까. 근데 경기 90분을 보면 못한 것처럼 느껴져. 왜? 주도를 못하니까. 볼 잡고 있을 때 압박당하면 압박 계속 뻥뻥 차내고 뭔가 볼을 돌리지 못하니까. 원하는 장면들을 못 만들어요. 근데 하이라이트에 보면 만든 장면만 나오니까 그것만 보면 잘하는 것처럼 또 느껴져요. 괜찮았던 것처럼. 저는 그 괴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들은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이제 이거는 오히려 서울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첫 번째 골 장면을 보시면 상당히 저는 좀 이런 게 프리맨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라는 거를 서울이 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안데르손이 깊은 아까 제가 빌드업할 때 깊은 위치에 내려가서 측면 쪽을 본인이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최준이 이쪽에서 움직이고 요 라인에서 움직이고 안데르손이 제일 바깥쪽 라인을 혼자 책임진단 말이에요. 공 받을 때. 그래서 안데르손이 득점 장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득점 장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게 뭐 선수 이름은 바꿔놨으니까 그냥 할게요. 여기서 약간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안데르손이 이 뒤쪽에 공받으러 내려와가지고 박규현 선수가 여기를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최준 선수가 이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루빅손을 데리고 갔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손정범 선수가 이쪽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받았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받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손정범 선수가 일로 빠지니까 이걸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안톤이죠.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묶이고 여기가 이렇게 묶이니까 손정범이 일로 빠져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가 일로 움직이니까 이걸 잡을 선수가 이현식 선수가 갈 수도 있었겠지만 위치상으로 안톤이 뛰어나가고 이현식 선수가 이렇게 채우는 형태가 됐거든요. 여기 이제 밥신이라고 돼 있지만 이현식 선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정범이 이걸 이겨내요. 이겨내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돌아섰고 그 다음에 안데르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박규현 따라오죠. 그래 최준 선수가 이렇게 들어갔어. 아예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루빅손이 이쪽 측면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톤을 손정범이 이겨내고 안데르손한테 아마 줬을 거고요. 근데 이제 박규현 선수는 내려오긴 했는데 손정범이 이쪽에서 공 잡고 이겨내고 안톤을 이겨내고 딱 나와버리니까 박규현 선수도 손정범을 견제를 해줘야 되지. 예, 여기 공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돌아왔어요 안데르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박규현 선수가 돌아와서 안톤을 손정범이 딱 이겨내고 나니까 여기 안데르손을 박규현 선수가 놓친 거야. 근데 놓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박규현 선수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일로 들어가고 이현식 선수가 이제 여기 안데르손이 치고 들어오면 여기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뒤를 후이즈가 판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면 여기서 이 손정범이 이겨내고 나왔을 때 안데르손이 이쪽에 있다가 이 뒤쪽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이 수비 상황을 수비로 전환되다 보니까 박규현 선수는 여기를 지금 막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얘가 프리맨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안데르손이 올라오면서 공을 잡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현식 선수가 안데르손 이제 드립을 잘 치네가 밀고 올라오네 싶으니까 이현식 선수는 일단 이 앞을 서야 되겠다니까 이렇게 묶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 후이지가 이 뒤로 파니까 조성권이 잡기에는 이렇게 묶이기에는 조성권이 너무 먼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후이지가 일로 빠져버리고 패스가 들어가고 이제 아마 여기 따라 내려가고 막 이렇게 다 이제 여기 우다다 내려오고 있었을 텐데 여기 밥신이 아니라 이현식으로 바꿔놓으면 되겠다. 여기 김봉수 선수입니다.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김봉수고 아까 누가 있어? 어찌됐든 뭐 하여튼 숫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후이지가 프리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크로스 상황이 될 때 안데르손이 데려오는데, 이때 박규현 선수가 안데르손을, 원래는 내 마크맨이었어. 처음에 전방 압박하려고 할 때는 내 마크맨이었지만 방금 여기서 프리맨이 됐잖아요.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얘가 이제 시선 밖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박규현 시선 밖에서, 시선 밖으로. 그 다음에 이게 후이자한테까지 투입됐잖아. 그때 되면 박규현 선수 머릿속에서 얘는 안데르손이 내 마크맨이었어라는 건 이미 사라져요. 공이 이렇게 위협적인 위치에 들어갔는데 내 뒤에서 움직이는 안데르손을 찾아가면서 움직인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박규현 선수 내려가지만 안데르손은 이제 이거 크로스 받아먹으려고 아주 신이 났죠. 이거 빨리 가서 내가 저거 컵백 꺾어 좀 먹어야지 뛰어가는데, 여기 붙고 박규현 선수 쫓아가지만 그때는 사실 얘를 인식하기에는, 박규현 선수 생각해보시면 어떻게 몸 방향이 어디로 돼 있겠어요? 여기서 안데르손에서 후이즈 나가는 순간 얘를 보고 있어, 공을 보고 있었을 거고, 이렇게 뛰어 내려가니까 안데르손은 어디서 움직여요? 박규현 선수 여기 보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이 정도. 얘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내 시야 밖에서 움직인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완전 사각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골 넣었잖아요. 이거는 박규현 선수 맞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프리맨을 만들기 위한 거를 팀적으로 뭔가 약속된 것처럼 만들었단 말이야. 손정범 선수가 물론 안톤을 이겨내는 이 좋은 장면이 있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네. 공격 전개마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 프리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서울의 형태 변화가 굉장히 좋은 게, 그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뭐 단순화시켜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배치됐던 게 서울이 원래 이제 많이 하려던 빌드업 형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얘가 이제 일로 들어오면서, 위치 바꿔볼게요. 이름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측면에 있는 선수를 얘가 데려가고, 그러니까 도식화시켜서 말하면,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이쪽 측면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얘를 데리고 들어가면 여기 요 페어를 이용해가지고 이 두 명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여기 붙을 테니까. 그럼 얘가 프리맨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있지만, 요거부터 설명드리고 싶다. 여기서 얘한테 들어갈 수 있는 길 열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루 빠져요. 손정범이. 그럼 미드필더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가 올라오면서 얘가 프리맨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얘도 일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 윙포워드거든. 윙포워드가 최준 따라서 이 깊이 내려갔나? 역습할 사람도 없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까지 잘 안 내려가, 윙포워드들이 수비하러. 그러니까 얘를 프리맨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대기 타고 있었잖아요. 아까 이 손정범이 안 빠졌어. 여기 손정범이 빠지는데 최준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손정범이 일로 빠지면서 최준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얘가 얘 들어오네, 내가 안 가야 되겠다 하고 이 자리를 지켜버리면 이제 얘가 프리맨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열리거든요. 그럼 얘가 딸려 들어오고, 얘가 여기서 공만 지켜주면, 얘가 뛰어 들어온다 하잖아요. 얘가 쭉 가면 여기서 공 받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도 여기까지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폭발적으로 뛰면 공격이 좀 유리하잖아요. 뛸 때 가속을 먼저 하니까. 그럼 얘가 또 프리맨이 되는 거야. 얘는 여기도 지금 4대3 싸움인데,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가 4대3 그림이잖아요. 근데 3명이서 4명을 전진성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돌파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그런 형태 변화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점이에요. 이렇게 배치돼서, 이렇게 배치된 거에서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이게 도식화된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더해진 게 얘죠. 후이즈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쪽 기다리고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기서 이렇게 데려나가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여기 받아주러 와주는 거야. 그러고 투입시키면,
투입시키면 잡아놓고 연계를 해주든지, 아니면 여기 투입됐을 때 얘가 밀고 올라오면 툭 내주는 거. 원터치 내주고 본인은 다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일루 나가고 뭐 마무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연계 플레이들을 계속 해주거든요, 후이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 빈 공간, 요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을 계속하면서 이 수비 배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끌어내는 움직임들을 후이지가 계속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선수들이, 우리 동료들이 공간을 찾아먹을 수 있고 거기에 뛰어들면 프리맨이 될 수 있게.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간단한 건데, 송민규 선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버리죠. 여기서 송민규한테 볼이 들어갔을 때 김문환이 바짝 붙잖아요. 그러면 후이즈가 이 뒤를 파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송민규 선수가 잡아가지고 연결해주는 거 잘해주잖아요. 본인이 돌아서가지고 아웃사이드를 쓰기도 하고요. 여기다 툭 돌려쳐주기도 하는데, 여기 잡아가지고 연결해준다 그러면 조성건이 나가잖아. 그러면 이 뒤에 있던 문선민이 다다다다 뛰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면 미드필더 선수들은 김봉수는 어디 있다? 시선이 어디가 있다? 후이지가 여기 공 잡으면 여기 보이지. 그때 문선민이 일로 움직인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프리맨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굳이 양팀 공격 얘기를 막 비교를 해가지고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격 전개를 할 거고 프리맨을 만들어서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걸 팀적으로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은 그게 없다는 거죠. 3-2-5로 바꿔놔도 뒷공간을 누가 팔지, 파기 위해서 어떻게 누가 어그로를 끌고 누가 뒤를 팔지에 대해서 디테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리가 맞을 때만 득점이 나오는 거지, 찬스가 나오고. 저는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대전 같은 경우는 오래된 문제야. 그게 이번 시즌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 이번 시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 팀적인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개개인들이 많이 보일 뿐이야, 그냥. 자, 이게 이제 90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경기력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90분적인 그 긴 호흡을 한번 다시 봐보면, 전반전은 서울의 완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면에 후반전은 저는 대전한테 서울이 너무 느슨하게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도좌파, 요즘에 뭐 좌파 축구, 우파 축구 이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서울이 중도좌파라고 제가 좀 설명드렸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약점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난번 강원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90분 내내 대전을 후드려 패면서, 솔직히 말하면 대전이 공격 전개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많이 이렇게 제어를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리드를 잡거나 하면 오히려 상대를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왜냐면 대전이 만회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많이 높이니까, 그런 그 뒷공간을 역습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털어먹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도하고 전방 압박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숨 좀 돌리자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 이제 중도적인 성향의 좌파 축구를 한다. 왜냐면 공이 0대0일 땐 서울이 굉장히 좌파적으로 하는데, 득점을 하고 나면 조금 보수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전 중도좌파라고 자꾸 설명드리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호흡을 고르려고 했던 것 때문에 대전한테 많이 흐름을 내줬고, 그 다음에 서울이 공을 빼앗았을 때도 역습으로 쉽게 뛰어나오질 못하면서 대전의 전방 압박이 오히려 이제 시달리게 되는 형태가 되면서, 저는 오히려 서울이 대전하고 할 때만큼은 극좌파적인 축구, 강원과 같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김기누 감독님은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밀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서울이 큰 부상자 없이 그 위기를 잘 헤쳐나왔던 거는 사실이지만, 근데 뭐 어떤 체력적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특히나 이제 그 하나 아침 때문에 밀렸던 경기들까지 들어오면서 서울이 더 빡빡한 일정을 보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서울이 조금 이제 페이스가 떨어졌던 거는 정상 침착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대전은 그 흐름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것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후반에 반격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 서울의 어떤 체력적인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인 지향이 조금 득점하고 나면은
그런 주도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를 대전이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이 조금 느슨해졌기 때문에 대전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서울이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라서 90분 내내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막 대전을 누르려고 했다 그러면 대전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의 경기력이 어찌됐든 후반에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게 대전이 잘해서 그런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본인들이 그 좀 주도권을 득점을 터뜨리고 본인들이 흐름을 잡아왔을 때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재희에서 그 서진수에서 정재희로 가는 그런 깔끔한 멋진 장면들이 거의 나오질 않고, 리드를 잡고 흐름을 잡고 있을 때 나왔던 공격 전개들은 거의 다 김문환, 박규현의 먼 쪽에서 가장 바깥쪽, 이 경기장 가장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이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의존했다는 거.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본인들이 1대1 만들어 놓고 흐름을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약간 뻥축구처럼 서울이 이제 내려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또 투박한 축구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해보면 득점 자체는 계속 그렇게 뒷공간을 털어먹고 이러면서 득점이 나오는데 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그런 축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롱볼을 때리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트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 득점은 계속 뒷공간을 파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본인들이 주도하고 공격하라고 시켜보면, 야 너 이제 공격 타임이야, 공격 시퀀스야, 자 이제 니네가 해봐, 그러면 계속 크로스만 올리고 롱볼 때리는 거죠. 이게 무슨 축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대전이 역전을 결국에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서울도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주도권을 다시 찾아왔고, 그러면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승모 선수의 그 헤딩이 나왔죠. 또 특히나 그런 세트피스 같은 경우는 빡빡한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루트이기 때문에 뭐 서울이 이길 만한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에 조금 페이스가 떨어진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총평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후이즈가 클리말라보다는 확실히 서울의 좀 아기자기한 공격 전개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클리말라가 득점력은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후이즈 같은 경우가 훨씬 빠져주는 것들을 잘하고 관리도 잘해주고 원터치도 잘 내주고 높이 싸움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후이즈가 계속 머리로 뒤로 떨어뜨려주는 것 같으니까 대전 선수가 안 붙으면 아까 또 가슴으로 잡아넣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이 대전 선수들을 잘 공략하는 걸 보면 확실히 후이즈가 그 매력이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전반 시즌 초반에 못했던 거랑 비교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뭐 쉬면서 체력도 보강하고 전후반에 그 어떤 이 기복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완한다 그러면 서울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틀이 너무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서울 이야기부터 좀 드릴까요? 대전부터 얘기 드릴게요. 대전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전은 이제는 진지하게 감독 교체를 좀 고려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제 평가를 제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 시즌에 대전이 후반기에 잘할 때에도 제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이번 시즌 개막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왜냐면 대전은 작년에도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그냥 뭔가 안 풀리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못해. 그리고 어떤 순간에 돼서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면 쭉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 저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전은 어떤 감독님 성향에 따라서 일관된 대전의 축구는 이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수단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그 선수단에 맞춰서 이 선수하고 이 선수하고 막 조합을 맞춰봐. 그러다가 이 선수 조합 좋아, 그럼 그냥 내보내는 거죠. 선수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많이 느껴지는 게 마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 마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요. 왜냐면 마사 같은 롤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움직임을 지도하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사가 있을 때만 마사의 움직임을 하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김준범이 있을 때 괜찮아. 근데 김준범 선수 움직임도 다른 선수들이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김현욱이 들어왔을 때 마사처럼 하지, 꼭 마사처럼 다 100% 하라는 게 아니라 마사가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뭔가 지시가 있어줘야 되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재희가 있을 때가 제일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협적인데, 정재희가 빠지고 나면 정재희 같이 움직이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루빅손, 정재희처럼 움직이지 않아. 루빅손은 그냥 루빅손대로 해요. 루빅손 축구해. 정재희 축구해.
주앙 빅토르는 주앙 빅토르 축구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서로 뭔가 하나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랑 잘 맞는 선수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정재희랑 있을 때는 뭐 누구 특정한 선수가 누가 있어 서진수가 있어서 뭐 뒷공간을 파괴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케미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랑 잘 맞아. 그러니까 얘네 같이 넣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감독이 물론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조합해가지고 그냥 좋은 팀 만드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어떤 때는 안 나오더라도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이 선수의 장점은 살리지만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난 시즌에도 그래서 중반기까지 안 좋았어, 대전이. 무슨 흐름이 쭉 있었는데 후반기에 그게 딱 터진 거죠. 그 어떤 조합이 터진 거지. 그러면서 성적이 쭉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랬지만 여전히 준우승했지만 1위와 차이가 매우 큰 3위와 가까운 1위랑은 너무 멀고 그런 2위를 했거든요.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도 제가 프리뷰 때 대전은 사실 그런 거를 극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시즌 그걸 못 찾은 거죠. 그리고 좋아지려고 할 때 또 마사다 선수가 하필 다쳤어.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이제 다시 또 내려가는 거죠. 마사가 돌아오면 좋아질까요? 마사가 또 다치면 어떡해요? 다치면 안 되겠지만 뭐 이제 그런 심한 부상이 아니라 갑자기 햄스트링가 다쳤다든지 이런 걸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대전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교체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그 황 감독님한테 기회가 많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기복이 너무 심하고 그냥 누구 들어오면 잘 되고 누구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떤 감독이 와도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이 해결되는 게 맞나 지금? 시즌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경기력의 변화가 이렇게 뭔가 일관성이 생기고 경기력에 어떤 꾸준한 뭔가가 생기고 색깔이 보이고 전술적인 어떤 색채가 보이고 그런 게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지도자가 와도 제가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전이 노리는 게 단순히 생존이었다 그러면 차라리 뭐 이렇게 하면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선수단 구성 좋죠. 좋은 편이죠. 네. 그리고 층이 두터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축구를 해야 되고 우승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스쿼드라고 생각하는데 순위 봐봐. 순위 지금 몇 위예요? 지금 9위인가요? 10위인가요? 9위. 9위인데 내일 되면 11위가 될 수 있는 9위. 이게 문제가 좀 있죠. 대전이 가려고 하는 목표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 지금 이제 긴 휴식기에 들어가잖아요. 7월까지 휴식기가 있어서 지금 감독 교체가 되면 그래도 전지훈련 같은 거 한번 떠나서 미니 전지훈련 떠나서 새로운 색깔을 입힐 시간이 있어요. 대전한테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올해 강등 안 당하겠죠. 대전이. 지금 광주가 너무 부진하게 지내고 있는 데다가 조금 그러기 때문에 대전이 강등당할 것까지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대전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하려고 그러면 아침도 있고 후반기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저는 지금이 칼을 빼들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1로빈이 지나가고 지금 15라운드까지 마친 상황에서 너무 부진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 서울에 또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는 저는 우승 도전에 적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경쟁자들이 부진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서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금 광주를 보시더라도 알겠지만 선수층 구성이 중요해요. 축구는 예를 들면 이렇게 자동차로 치면 광주가 죄송하지만 광주가 최근에는 지금 제일 약하잖아요. 근데 광주는 사실 이걸 자동차로 치면 마티즈 타고 지금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타고. 근데 옆에는 다 세단이나 어떤 뭐 전북 같은 팀들은 지금 이제 뭐 스포츠카 타고 달리는 거예요. 최고 시속 300km까지 나오는 거 타고 달리는데 광주는 150km, 130km까지 120, 130밖에 안 나오는 차 타고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부천도 그런 거예요. 부천도 130km, 140km. 외국인 선수 빠지면 130km. 외국인 선수 들어오면 한 150km.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 뭐 서울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들은 200km, 250km 밟고 막 전북은 300km까지 밟을 수 있는 차를 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서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 우승 경쟁이 가능한 차를 타고 있어요. 요즘 F1도 유행하잖아요. 이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 팀이야, 서울은. 선수단 구성을. 근데 옆에 있는 차들은 비슷한 차들이 있어요. 비슷한 성능 차가 있어. 제가 봤을 때 전북, 울산, 대전은 서울하고 차가 비슷해. 그래 타고 있는 차가.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전은 운전자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차는 좋은데 운전자가 안 좋아. 그리고 전북도 비슷해요. 전북은 부천하고 비기는 거 보셨잖아요. 물론 김영근의 엄청난 선박쇼가 있었지만 그래도 10명하고 90분 이상 싸웠으면 한 골은 넣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의 크로스였거든, 전북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밀하게 풀어가는 게 너무 약하고 전북도 너무 보수적이야, 경기 운영이. 그리고 이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좌파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 우승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시메오네도 리그 우승을 했지만 내려선 팀이든 안 내려선 팀이든 두드려 팰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승을 하는데, 전북은 맞불르는 팀들 상대로는 잘할 수 있지만 내려선 팀 상대로는 전북이 어떻게 보면은 뚜렷한 어떤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니야, 전북은 지금 봤을 때. 그긴 즉슨 전북이 맞대결해서 본인들하고 비슷한 팀들을 잡을 수는 있지만 부천 같은 팀, 그다음에 또 안양, 그다음에 또 그 조금 전력이 강하지 않지만 끈끈한 팀들이 있단 말이야. 안양 끈끈하잖아요. 안양, 부천 막 이런 데들. 그런 팀들한테 승점을 잃을 수 있는 팀이에요, 전북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또 전북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이기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여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팀들 상대로 또 승점을 잃을 거야. 그러니까 전북이 안 좋아. 울산 같은 경우는 약팀들은 지금 잘 패고 다니고 있는데 본인들하고 비슷한 체급들을 만나면 계속 진단 말이야. 대전한테 졌고 전북한테 졌고 서울한테 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팀도 약팀은 잘 두드려 패는데 강팀은 못 두드려 패는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리그에서 전반 딱 거의 유일하게 서울만 강팀 상대로도 잘할 수 있고 약팀 상대로도 잘할 수 있는 팀이야. 그리고 로테이션 잘 돌고 드디어 2, 3년 동안 모아왔던 이 선수들이 드디어 로테이션 돌 만큼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도 후반에 이승무 들어왔고 황도윤은 들어올려다 안 들어왔어. 그리고 조용욱 들어왔고 이런 선수들이 있고 박수일이 오른쪽 왼쪽 다 해줄 수 있고 센터백에도 이한도 박성훈이 또 있고.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조금 불안하지만 외국 선수 2명 있기 때문에. 근데 공격수도 클리말라랑 후이즈가 같이 있고 문선민도 있고 이선에.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서울은 본인들이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우승권 전력을 갖춘 팀들이 다 부진해.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은 본인들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우승에 도전할 만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이 그래도 제가 보기엔 지금은 그래도 승점 싸움에서는 제일 서울을 위협할 만한 팀이고 실제로 2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올해는 우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기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죠. 네, 대전은 살아남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울은 이번 시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보고 싶습니다. 네. 또 제가 바둑을 설명하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 벌써 50분 가까이 했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두 팀이 휴식기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은 지금 하던 대로 잘하면 되고 대전은 변화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